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세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저자는 조정호, 출판사는 성한당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겨서는 안 되는 대상이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자식, 언론, 권력, 하늘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아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분노와 미움, 서운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이 상처는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부싸움은 당사자들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싸움을 자주 보고 들은 자녀들은 사교성이 부족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의 그늘이 생기고 인간 관계에 서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치약을 중간부터 눌러 쓰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길어지는 이유는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자존심은 남편의 자존심보다 수백 배는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이기려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손해는 남편이 보게 됩니다. 비록 아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내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남편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아내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가다 보면 결국 가정은 허물어집니다. 아내의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잘 돌보고 남편도 잘 챙겨주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아내에게 져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노후에 파산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모가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내 자식에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부모가 궁핍해졌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이 부모를 돕고 싶어도 며느리의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 파산의 또 다른 원인은 은퇴 후의 무리한 창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하고 5년간 살아남은 가게는 단 20%에 불과합니다. 직장 생활만 해온 사람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도 없이 창업을 하게 되면 6개월도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은 물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까지 날리게 됐죠. 그 결과 은퇴 이후 곧바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노후 파산과 빈곤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무조건 자식보다 내 것을 먼저 챙겨라. 자식에게는 남는 만큼 주면 됩니다. 둘째, 다 큰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마라. 지나친 희생은 자신과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노후의 생활비는 미리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취미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아라.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경제적 안정을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하는 삶을 고민할 때입니다. 인간의 강한 소유욕은 종종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막상 사고 나서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건들이 쌓여감으로 인해 삶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신중히 선택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싸다고 대량으로 구매해 쌓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인정사정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기부하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집안을 비우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은 특성상 집안에 많은 물건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한 세간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은 것이죠. 저희 집도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해본 결과 내 물건은 아내가 정리하고 아내 물건은 내가 정리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집안 물건의 3분의 1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옷, 탈색된 옷,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들을 재활용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옷의 3분의 2, 제 옷의 3분의 1이 정리되어 옷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죠. 옷장을 열 때마다 시원한 느낌이 들더군요. 다음은 아내의 강한 의지로 제 서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넘게 모아온 책과 미니어처 술병, 기념패 등이 가득했습니다. 책을 버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출근한 후에 대신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니 책장의 절반이 비어 있었고 유럽 출장, 미국 여행, 일본 연수 때 모아온 미니어처 술병 30개도 사라져 있었죠. 처음에는 아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어진 공간에서 느끼는 시원함과 가벼움이 훨씬 컸죠. 거실에서는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던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이는 손녀가 놀러 왔을 때 혹시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습니다. 테이블이 사라지자 넓은 카펫이 한눈에 들어오고 거실이 훨씬 탁 튀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특히 좋아한 변화입니다. 큰아들이 사용하던 작은 방의 침대도 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고급 침대였지만 굳이 매트리스를 교체해야 하며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침대가 사라진 방은 2배는 더 넓어 보였고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날 정리된 물건은 화물차 한 대 분량이었습니다. 가구와 책, 거실장, 미니어처 술병, 우류 등이 우리 집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눈 딱 감고 버려야 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면 가족의 손을 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훤히 비어진 공간을 보면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생기와 활력이 생깁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삶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 이것을 이제야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동물에게서 배우는 책임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본 수컷 펭귄도 눈물겨운 부성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컷 펭귄은 자신의 새끼를 위해 체중이 8에서 10kg 정도 빠질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견딥니다. 보통 펭귄은 일생 동안 한 마리의 짝과 함께하며 특이하게도 수컷이 알을 품습니다. 펭귄 중에서도 황제 펭귄은 가장 큰 몸집을 가진 펭귄으로 새끼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암컷보다 몸집이 큰 수컷은 알을 품는 몇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만 먹으며 영하 6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합니다. 수백 마리의 수컷 펭귄들이 몸을 밀착해 원을 이루고 서로 자리를 바꾸는 허들링을 통해 알을 보호한다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일부 펭귄들은 동사하기도 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알이 부화한 뒤에는 수컷이 윗속에 소화된 먹이를 토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때 암컷은 수심 500m가 넘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 크릴 새우나 오징어 등을 사냥해 돌아옵니다. 암컷 역시 자신의 먹이를 토해서 새끼를 먹이고 그제야 수컷이 다시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갑니다. 수컷 펭귄과 암컷 펭귄이 교대로 목숨을 걸고 자식을 키우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늑대를 보고도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늑대 같은 남자를 조심해라라는 말을 흔히 할 정도로 늑대는 음흉하고 위험한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 늑대는 실제로 가장 가정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수컷 늑대는 오직 한 마리의 암컷과 평생을 함께하며 동굴 속에서 새끼들과 지냅니다. 수컷 늑대가 아침 일찍 가족의 식사를 위해 사냥을 나설 때 암컷은 동굴 입구까지 나와 배웅을 합니다. 수컷 늑대가 하루 종일 들짐승을 사냥하고 무사히 돌아오면 암컷 늑대는 수컷 늑대의 입을 핥아주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수컷 늑대가 사냥한 먹이를 토해서 새끼에게 먼저 먹이고 암컷이 새끼가 남긴 것을 먹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늑대의 모습은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로부터도 우리는 책임감, 희생, 배려, 사랑이라는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도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더 따뜻한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느낍니다. 저는 분기마다 건설사업관리 CM안전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협의회는 회원수가 70명여 명에 이릅니다. 저는 2022년부터 이 모임의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회원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본사일도 많고 여러 가지 지자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 바쁜데 여러 단체의 대표를 맡아 잘 운영하시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회원들이 회장님을 좋아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들은 저는 그 회원을 조용히 제 승용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등산 양말 한 박스, 와인 여러 병, 겨울 목도리, 타올 세트 한 박스, 대봉투 10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직접 기른 청양고추를 소분해서 지퍼백에 담아 박스에 넣고 다닙니다. 보통 청양고추는 모종 72주를 심고 6월부터 2주에 한 번씩 수확하는데 그 양이 꽤 많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저를 세일즈맨이라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트렁크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선물용입니다. 지인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나는 분,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에게는 대봉투 안에 타올 한 장과 등산 양말 3켤레를 넣어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감사한 마음을 담은 손으로 쓴 편지도 함께 넣습니다. 편지가 오히려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인은 주로 저녁 만찬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울 때 사용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물로 와인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목도리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막내 직원이나 건물에서 일하시는 미아완돌 분들께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작은 선물을 즐겨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한 번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추억을 남깁니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줄 때도 물건만 그냥 건네지 말고 예쁜 메모지에 손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적어 함께 해주세요. 그 순간은 더 깊이 기억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층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앤드류 매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는 미친 사람이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 유지경성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겹치고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체력과 정신력도 소진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처음의 다짐과 목표는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웠다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며칠은 열정적으로 실천하다가도 야근이나 약속, 피곤함 같은 작은 변수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결국 또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1년이 확 지나갑니다. 그제야 우리는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하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반성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금세 주위 환경 탓, 세상 탓으로 돌리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굳게 다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독서, 하루 10분 스트레칭, 하루에 영어 문장 1개 외우기, 새벽 5시까지 일어나기. 이렇게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자신의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공개된 목표는 실현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성취한 경험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상황에서 화를 경험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화가 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10분 정도 산책을 하며 좀 전의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것이죠. 사람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할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 역시 아내와 의견 차이로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순간을 벗어나는 방법을 씁니다.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파트 근처 공원을 20-30분 정도 산책합니다. 그렇게 바람을 쐬며 마음을 비우고 갈등의 원인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는 것이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차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60초를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흐르는 것을 상상하며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숫자를 천천히 세어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을 전환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한 뒤 언제나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싸움을 하는 것, 감정이 욱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거나 급하게 끼어드는 것 등은 주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을 참지 못하면 결국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 큰 손해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일부 남성들이 욱하는 성격은 때때로 너무나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성질이 급하고 감정 표현이 격한 편입니다. 이런 성격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결국 화병을 부릅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차분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은퇴 후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대, 60대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첫째,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퇴직금이 생겼다고 무턱대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보 자영업자의 70%는 1년 이내에 실패하고 나머지 30%도
3년 이내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10명이 사업을 하면 한 명만 성공한다는 의미죠. 사업을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원하는 업종에서 최소 1년에서 3년간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을 해서 먼저 풍부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차리려면 조리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식당 운영과 서비스 관련 교육도 충분히 받아야 하며 유명 맛집 탐방을 통해서 음식의 맛과 인테리어, 고객 응대 등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로부터 돈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재산을 조금씩 내어주게 됩니다. 자식들이 급하게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미리 유산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에 응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한이 있어도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모두를 위해서 좋은 길입니다. 대구에서 병원장을 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근무 중 점심시간마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자주 마주친 한 노인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노인은 과거 대형 병원을 운영했던 의사로서 당연히 소득도 많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쓴다며 재산을 계속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은 월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 노인은 자식과는 돈 거래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어머니는 정에 이끌려 쉽게 돈을 내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자식이 악용하면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게 되는 좋지 않은 결말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퇴자와 명예퇴직자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과 경제적인 여건을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를 부추기는 유혹이나 자녀의 무분별한 돈 요구에는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경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노후와 평온한 삶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산책입니다. 바깥 공기를 쐬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생각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고민거리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둔다는 차원에서도 산책은 좋은 수단입니다. 잠시나마 고민하던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주의를 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등산이나 자전거,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땀이 나는 만큼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생각의 고리도 끊어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작게나마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거나 집안 정리정돈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소소한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넷째, 감정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고민이나 갈등, 걱정들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글로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감사 일기는 작지만 확실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조금씩 쌓이면 마음속의 스트레스는 서서히 사라지고
삶의 균형도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저자가 연구하고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와 진전성 있는 대화를 나누듯이 써간 그런 가독성이 좋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세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저자는 조정호, 출판사는 성한당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겨서는 안 되는 대상이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자식, 언론, 권력, 하늘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아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분노와 미움, 서운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이 상처는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부싸움은 당사자들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싸움을 자주 보고 들은 자녀들은 사교성이 부족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의 그늘이 생기고 인간 관계에 서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치약을 중간부터 눌러 쓰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길어지는 이유는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자존심은 남편의 자존심보다 수백 배는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이기려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손해는 남편이 보게 됩니다. 비록 아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내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남편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아내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가다 보면 결국 가정은 허물어집니다. 아내의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잘 돌보고 남편도 잘 챙겨주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아내에게 져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노후에 파산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모가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내 자식에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부모가 궁핍해졌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이 부모를 돕고 싶어도 며느리의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 파산의 또 다른 원인은 은퇴 후의 무리한 창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하고 5년간 살아남은 가게는 단 20%에 불과합니다. 직장 생활만 해온 사람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도 없이 창업을 하게 되면 6개월도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은 물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까지 날리게 됐죠. 그 결과 은퇴 이후 곧바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노후 파산과 빈곤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무조건 자식보다 내 것을 먼저 챙겨라. 자식에게는 남는 만큼 주면 됩니다. 둘째, 다 큰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마라. 지나친 희생은 자신과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노후의 생활비는 미리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취미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아라.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경제적 안정을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하는 삶을 고민할 때입니다. 인간의 강한 소유욕은 종종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막상 사고 나서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건들이 쌓여감으로 인해 삶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신중히 선택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싸다고 대량으로 구매해 쌓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인정사정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기부하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집안을 비우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은 특성상 집안에 많은 물건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한 세간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은 것이죠. 저희 집도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해본 결과 내 물건은 아내가 정리하고 아내 물건은 내가 정리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집안 물건의 3분의 1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옷, 탈색된 옷,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들을 재활용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옷의 3분의 2, 제 옷의 3분의 1이 정리되어 옷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죠. 옷장을 열 때마다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은 아내의 강한 의지로 제 서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넘게 모아온 책과 미니어처 술병, 기념패 등이 가득했습니다. 책을 버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출근한 후에 대신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니 책장의 절반이 비어 있었고 유럽 출장, 미국 여행, 일본 연수 때 모아온 미니어처 술병 30개도 사라져 있었죠. 처음에는 아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어진 공간에서 느끼는 시원함과 가벼움이 훨씬 컸죠. 거실에서는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던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이는 손녀가 놀러 왔을 때 혹시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습니다. 테이블이 사라지자 넓은 카펫이 한눈에 들어오고 거실이 훨씬 탁 트여 보였습니다. 아내가 특히 좋아한 변화입니다. 큰아들이 사용하던 작은 방의 침대도 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고급 침대였지만 굳이 매트리스를 교체하며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침대가 사라진 방은 2배는 더 넓어 보였고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날 정리된 물건은 화물차 1대 분량이었습니다. 가구와 책, 거실장, 미니어처 술병, 우류 등이 우리 집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눈 딱 감고 버려야 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면 가족의 손을 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훤히 비어진 공간을 보면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생기와 활력이 생깁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삶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 이것을 이제야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동물에게서 배우는 책임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본 수컷 펭귄도 눈물겨운 부성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컷 펭귄은 자신의 새끼를 위해 체중이 8에서 10kg 정도 빠질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견딥니다. 보통 펭귄은 일생 동안 한 마리의 짝과 함께하며 특이하게도 수컷이 알을 품습니다. 펭귄 중에서도 황제 펭귄은 가장 큰 몸집을 가진 펭귄으로 새끼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암컷보다 몸집이 큰 수컷은 알을 품는 몇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만 먹으며 영하 6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합니다. 수백 마리의 수컷 펭귄들이 몸을 밀착해 원을 이루고 서로 자리를 바꾸는 허들링을 통해 알을 보호한다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일부 펭귄들은 동사하기도 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알이 부화한 뒤에는 수컷이 윗속에 소화된 먹이를 토에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때 암컷은 수심 500m가 넘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 크릴, 새우나 오징어 등을 사냥해 돌아옵니다. 암컷 역시 자신의 먹이를 토해서 새끼를 먹이고 그제야 수컷이 다시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갑니다. 수컷 펭귄과 암컷 펭귄이 교대로 목숨을 걸고 자식을 키우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늑대를 보고도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늑대 같은 남자를 조심해라라는 말을 흔히 할 정도로 늑대는 음흉하고 위험한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 늑대는 실제로 가장 가정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수컷 늑대는 오직 한 마리의 암컷과 평생을 함께하며 동굴 속에서 새끼들과 지냅니다. 수컷 늑대가 아침 일찍 가족의 식사를 위해 사냥을 나설 때 암컷은 동굴 입구까지 나와 배웅을 합니다. 수컷 늑대가 하루 종일 들짐승을 사냥하고 무사히 돌아오면 암컷 늑대는 수컷 늑대의 입을 핥아주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수컷 늑대가 사냥한 먹이를 토해서 새끼에게 먼저 먹이고 암컷이 새끼가 남긴 것을 먹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늑대의 모습은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로부터도 우리는 책임감, 희생, 배려, 사랑이라는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도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더 따뜻한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느낍니다. 저는 분기마다 건설사업관리 CM안전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협의회는 회원수가 70명여 명에 이릅니다. 저는 2022년부터 이 모임의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회원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본사일도 많고 여러 가지 지자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 바쁜데 여러 단체의 대표를 맡아 잘 운영하시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회원들이 회장님을 좋아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들은 저는 그 회원을 조용히 제 승용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등산 양말 한 박스, 와인 여러 병, 겨울 목도리, 타올 세트 한 박스, 대봉투 10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직접 기른 청양고추를 소분해서 지퍼백에 담아 박스에 넣고 다닙니다. 보통 청양고추는 모종 72주를 심고 6월부터 2주에 한 번씩 수확하는데 그 양이 꽤 많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저를 세일즈맨이라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트렁크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선물용입니다. 지인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나는 분,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에게는 대봉투 안에 타올 한 장과 등산 양말 3켤레를 넣어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감사한 마음을 담은 손으로 쓴 편지도 함께 넣습니다. 편지가 오히려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인은 주로 저녁 만찬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울 때 사용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물로 와인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목도리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막내 직원이나 건물에서 일하시는 미아원돌 분들께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작은 선물을 즐겨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한 번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추억을 남깁니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줄 때도 물건만 그냥 건네지 말고 예쁜 메모지에 손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적어 함께 해주세요. 그 순간은 더 깊이 기억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층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앤드류 매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는 미친 사람이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 유지경성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겹치고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체력과 정신력도 소진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처음의 다짐과 목표는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웠다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며칠은 열정적으로 실천하다가도 야근이나 약속, 피곤함 같은
작은 변수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결국 또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1년이 확 지나갑니다. 그제야 우리는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하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반성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금세 주위 환경 탓, 세상 탓으로 돌리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굳게 다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독서, 하루 10분 스트레칭, 하루에 영어 문장 1개 외우기, 새벽 5시까지 일어나기. 이렇게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자신의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공개된 목표는 실현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성취한 경험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상황에서 화를 경험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화가 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10분 정도 산책을 하며 좀 전의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것이죠. 사람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할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 역시 아내와 의견 차이로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순간을 벗어나는 방법을 씁니다.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파트 근처 공원을 20-30분 정도 산책합니다. 그렇게 바람을 쐬며 마음을 비우고 갈등의 원인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는 것이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차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60초를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흐르는 것을 상상하며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숫자를 천천히 세어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을 전환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한 뒤 언제나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싸움을 하는 것, 감정이 욱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거나 급하게 끼어드는 것 등은 주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을 참지 못하면 결국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 큰 손해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일부 남성들이 욱하는 성격은 때때로 너무나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성질이 급하고 감정 표현이 격한 편입니다. 이런 성격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결국 화병을 부릅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차분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은퇴 후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대, 60대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첫째,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퇴직금이 생겼다고 무턱대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보 자영업자의 70%는 1년 이내에 실패하고 나머지 30%도 3년 이내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10명이 사업을 하면 한 명만 성공한다는 의미죠. 사업을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원하는 업종에서 최소 1년에서 3년간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을 해서 먼저 풍부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차리려면 조리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식당 운영과 서비스 관련 교육도 충분히 받아야 하며 유명 맛집 탐방을 통해서 음식의 맛과 인테리어, 고객 응대 등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로부터 돈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재산을 조금씩 내어주게 됩니다. 자식들이 급하게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미리 유산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에 응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한이 있어도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모두를 위해서 좋은 길입니다. 대구에서 병원장을 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근무 중 점심시간마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자주 마주친 한 노인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노인은 과거 대형 병원을 운영했던 의사로서 당연히 소득도 많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쓴다며 재산을 계속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은 월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 노인은 자식과는 돈 거래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어머니는 정에 이끌려 쉽게 돈을 내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자식이 악용하면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게 되는 좋지 않은 결말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퇴자와 명예퇴직자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과 경제적인 여건을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를 부추기는 유혹이나 자녀의 무분별한 돈 요구에는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경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노후와 평온한 삶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산책입니다. 바깥 공기를 쐬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생각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고민거리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둔다는 차원에서도 산책은 좋은 수단입니다. 잠시나마 고민하던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주의를 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등산이나 자전거,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땀이 나는 만큼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생각의 고리도 끊어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작게나마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거나 집안 정리 정돈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소소한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넷째, 감정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고민이나 갈등, 걱정들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글로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감사 일기는 작지만 확실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조금씩 쌓이면 마음속의 스트레스는 서서히 사라지고 삶의 균형도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저자가 연구하고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와 진전성 있는 대화를 나누듯이 써간 그런 가독성이 좋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